그 어린 년 입에도 넣어주고 싶을 만큼 맛있지? 15주년 결혼기념일, 촛불이 켜진 케이크를 앞에 두고 민서가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지훈이 케이크를 씹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소희라는 그 여우 같은 년, 말야. 22살이라고 했지? 그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케이크 속 비밀 재료가 단순한 복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적은 따로 있었다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붉은 벨벳 케이크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15주년 결혼기념일을 맞아 직접 구운 케이크였지만 그 속에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보, 케이크 정말 예쁘네. 지훈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민서는 뒤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봤어. 고생했어. 오늘 회사에서 일찍 나온 보람이 있네. 지훈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 손이 어젯밤 다른 여자의 몸을 어루만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촛불부터 켜볼까? 민서가 성냥을 그으며 말했습니다. 15개의 작은 촛불이 하나씩 밝혀지자 거실이 따뜻한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우리 첫 만남 때 생각나네. 그때도 촛불 켜진 레스토랑에서 만났잖아. 지훈이 민서의 허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맞아. 그때 당신이 프로포즈하면서 다이아몬드 반지 줬던 것도 기억나고. 민서는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지훈이 민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늘도 선물이 있어. 지훈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뭐야? 또 뭘 산 거야? 열어봐. 상자 안에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거 얼마나 비싼 거야? 돈은 신경 쓰지 마. 15년 동안 고생한 우리 와이프한테 주고 싶었어. 지훈이 목걸이를 꺼내 민서의 목에 직접 걸어주었습니다. 차가운 다이아몬드가 민서의 목에 닿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예뻐. 민서가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럼 이제 케이크 먹을까? 배고파 죽겠어. 지훈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케이크 칼을 들고 천천히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크림이 칼날에 묻어났습니다. 가장 큰 조각은 당연히 당신 거지. 민서가 가장 큰 케이크 조각을 지훈의 접시에 올렸습니다. 지훈이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다. 역시 우리 와이프 손맛이 최고야. 지훈이 케이크를 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민서는 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자 입에도 넣어주고 싶을 만큼 맛있지? 지훈의 씹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포크를 든 손이 공중에서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지훈이 케이크 조각을 삼키며 더듬거렸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라는 그 여자 말이야. 22살이라고 했지?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아, 왔니?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서가 일부러 초대한 손님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민서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면서 케이크도 만들었구나.
시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며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네, 지훈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요. 민서가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으며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아,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니? 아니에요, 어머니. 지훈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 배를 움켜쥐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배가 좀 이상한데. 지훈이 이마에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걱정하는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어디가 아파?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아. 지훈이 급하게 일어서다가 탁자 위에 와인잔을 쓸어버렸습니다.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며 붉은 와인이 흩뿌려졌습니다. 아들아.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지훈이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구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 지훈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때 거실의 대형 텔레비전이 갑자기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호텔 침실에서 지훈과 젊은 여자가 포옹하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들이 차례로 재생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소파에 앉아 차분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민서가 시어머니를 돌아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서 구토하며 리모컨을 찾았지만 민서가 이미 숨겨둔 뒤였습니다. 지훈아, 이게 뭐니? 설명해. 시어머니가 지훈을 내려다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훈이 고통 속에서 민서를 올려다봤습니다. 당신, 뭘 한 거야? 지훈이 가늘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두 번째 준비물을 꺼냈습니다. 거실 스피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재산도 결국 내 거잖아요. 빨리 명예 이전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녹음된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지훈이 부인하려 했지만 스피커에서는 계속 지훈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치매도 오실 텐데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시어머니가 충격에 휩싸여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습니다. 어머니. 민서가 급하게 시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이 미친년아. 지훈이 바닥에서 일어나며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민서의 뺨을 치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피하지 않고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훈의 손이 민서의 뺨에 닿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15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민서가 조용히 말하며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들었습니다.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민서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 일을 어떻게 할 거야? 지훈이 절규했습니다. 민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요, 여보. 민서가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은행 앞 ATM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했지만 화면에는 차가운 메시지만 떠올랐습니다. 해당 계좌는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민서가 다른 카드를 꺼내 다시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 민서가 중얼거리며 카드들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훈이 모든 공동명의 계좌를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실례하지만 누구세요? 민서가 대문에 다가가자 한 남자가 막아섰습니다. 저는 강지훈의 아내입니다. 어머님을 뵈러 왔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께서는 현재 별장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십니다. 남자가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언제 별장에 가셨는데요? 그런 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며느리라고 했잖아요. 민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절망감에 휩싸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훈이 시어머니까지 감금해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후에 민서가 머물던 호텔 로비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지훈 씨의 부인이신 이민서 씨 맞나요?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김앤파트너스 법무법인의 김 변호사입니다. 김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이혼 소장과 접근금지 신청서를 전달하러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했네요. 민서가 서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인께 있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김 변호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커녕 지금까지 받은 모든 선물을 반납하라고 했네요. 민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 보석, 모든 것을 원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웃기네요. 15년 동안 받은 선물을 다 돌려달라고요? 민서가 김 변호사를 노려봤습니다.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났습니다. 3일 내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가 호텔을 떠난 후 민서는 휴대폰을 꺼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민서야,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훈이와 문제가 생겼어요. 며칠 친정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서야.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어요? 지훈이가 어제 와서 다 얘기했어.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니?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데요? 외도는 남자들이 다 하는 거야. 그걸 가지고 집안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니? 어머니의 말에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참고 살아라. 이용 같은 소리 말고. 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민서는 휴대폰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에 지난 신문들을 뒤적이며 오래된 기사를 찾았습니다. 대덕건설 회계 담당 부장 횡령 혐의로 해임. 기사 속 인물이 바로 오 부장이었습니다. 민서는 기사에 나온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민서는 낡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504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지훈 사모입니다.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초췌해진 모습의 오 부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모님? 왜 여기까지?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민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오 부장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오 부장이 민서를 소파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민서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부장님, 지훈이가 비자금을 만든 일 알고 계시죠? 오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모님, 그런 얘기는. 부장님 따님 유학자금, 그 돈의 출처가 지훈이의 비자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 부장이 크게 놀라며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제발 도와주세요. 저도 이제 갈 곳이 없어요. 민서가 오 부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부장이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사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요. 오 부장이 일어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낡은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중장부의 원본이 있어요. 어디에요? 사장님 서재의 비밀 금고 안에 있습니다. 오 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르세요? 모르죠. 사장님만 알고 있을 거예요. 오 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만약 금고를 열 수 있다면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명함에는 최법률사무소 최영우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세요? 그냥 믿을 만한 분이라고만 말씀드릴게요. 오 부장이 명함을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민서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오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지훈의 SNS를 뒤지며 소희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페, 필라테스 학원, 자주 가는 음식점들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동시에 김비서가 해고당한 이유도 조사했습니다. 김비서는 지훈의 일정을 모두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서는 김비서에게 익명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강지훈에게 당한 일 함께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민서는 소희의 오피스텔 앞 주차장에 숨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필라테스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9시 반 하이힐 소리와 함께 소희가 나타났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림자에서 나와 소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윤소혜 맞죠? 소희가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누구세요? 강지훈의 아내 이민서예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줌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민서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소희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냥 22살 어린 여자가 40대 기혼 남자와 뭘 모르고 만났다는 거죠? 민서가 소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소희가 민서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고요? 민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나도 인생 망쳤어요.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민서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뭔 소리예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경비 아저씨가 와요. 소희가 오피스텔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소희를 따라 작은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생각보다 소란스럽고 어수선했습니다. 차 끓일까요? 소희가 전기포트를 들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얘기나 해요.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소희가 민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저는 그 사람의 애인이 아니에요. 소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죠? 호텔에서 포옹하는 사진까지 봤는데 그것도 다 연기였어요. 소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연기라고요? 신사업 투자 명목으로 제 전 재산을 사기당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젊은 사업가를 키우고 싶다면서 투자금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소희가 서랍에서 계약서를 꺼내 민서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님 적금까지 다 빼서 3억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가짜 회사였어요. 민서가 계약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진 가짜 서류였습니다. 그러면 왜 호텔에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소희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죠? 부모님한테 다 말해버리겠다고 했어요. 사진 속에는 소희가 술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인인 척 연기를 해준 거예요. 진짜 중요한 만남이나 계약은 항상 다른 여자와 했어요. 다른 여자요? 민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애인인 것 같아요. 소희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소희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지훈과 세련된 여자가 호텔 수영장에서 은밀하게 스킨십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자가 박지영이에요. 어떻게 이 영상을? 제가 몰래 촬영한 거예요. 혹시 모를 증거로 남겨뒀거든요. 소희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지영은 지훈의 사업 파트너예요. 업계에서는 마이더스 손이라고 불리는 냉철한 사람이거든요. 민서가 화면 속 여자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이 둘이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에요. 소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사 자금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는 일도 같이 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계좌 이체 내역들이 나타났습니다. 민서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민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죠? 제가 왜 피해자라고 했는지. 소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오부장이 준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고를 열어야 모든 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고요? 지훈의 서재에 비밀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모든 증거가 있다고 들었어요. 민서가 명함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요. 소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같이요? 저도 복수하고 싶어요. 그 인간들 때문에 제 인생이 엉망이 됐거든요. 소희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민서는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명함에 적힌 주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 검은 차 한 대가 조용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 도착한 민서와 소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준비됐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네, 언니.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최 변호사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오 부장님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이군요. 최 변호사가 두 사람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낡은 서류 뭉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 금고만 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최 변호사가 낡은 의자에 앉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 이야기부터 들어보세요. 최 변호사가 서류 더미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작은 공장과 웃고 있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였습니다. 민서와 소희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20년 전 아버지는 작은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셨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나타났죠. 강 회장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예요. 지금은 대덕건설 회장이지만 그때는 중견건설업체 사장이었죠.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개발한 특허 기술을 탐냈어요. 무슨 특허요? 소희가 궁금해했습니다. 건축용 특수 강철 제조 기술이었어요. 그 기술만 있으면
건설 원가를 30% 줄일 수 있었거든요. 최 변호사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기술 이전을 제안했어요. 아버님이 거절하셨나요? 그럼요. 평생 연구한 기술인데 헐값에 넘길 수 없다고 하셨죠. 최 변호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그러자 강 회장이 치밀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요. 함정이요? 우선 아버지 회사 직원 중 회계 담당자를 매수했어요. 최 변호사가 계약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가짜 횡령 사건을 조작해서 아버지를 고발했죠.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망하고 특허는 강 회장이 헐값에 사갔죠. 최 변호사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민서와 소희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갓 사법고시를 통과한 신참 변호사였어요. 복수하려고 하셨겠네요. 물론이죠. 하지만 강 회장은 이미 돈과 권력을 쌓은 다음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증거를 모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아들 지훈을 내세워 비자금을 세탁해온 모든 기록이에요. 민서가 파일을 넘기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부족했어요. 최 변호사가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바로 원본 장부예요. 오 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금고 안에 있는. 맞아요. 그 금고 안에는 모든 비리의 원본 증거가 들어 있어요. 최 변호사가 일어나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지영도 강 회장이 심어둔 감시자예요. 감시자요? 소희가 되물었습니다. 지훈을 감시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후계자 역할을 하는 거죠. 최 변호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들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박지영을 통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죠. 민서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훈도 아버지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네요. 하지만 지훈 역시 똑같이 악한 놈이에요. 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강 회장이지만 지금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건 지훈이거든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훈한테 직접 당했으니까요. 최 변호사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께서 금고 비밀번호를 아신다고 들었는데 민서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첫 아이가 유산된 날짜예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최 변호사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힘들었겠어요. 민서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 날짜를 비밀번호로 쓸 만큼 지훈도 슬퍼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것마저도 가식이었나 봐요. 이제 그 가식을 벗겨내야죠. 최 변호사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후에 지훈과 박지영의 신사업 발표 주주총회가 있어요. 주주총회요? 거기서 해외 투자금을 받겠다고 발표할 예정이에요. 최 변보사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횡령한 자금을 세탁하려는 거죠. 민서가 기사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이 우리의 결전일이 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증거를 공개하는 거죠. 최 변호사가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금고를 열어서 원본 장부를 확보해야 해요. 그건 제가 할게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할 텐데. 괜찮아요. 15년 동안 그 집에서 살았으니까 잘 알고 있어요. 민서가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소희 씨는 주주총회 당일 저를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당연하죠. 언니가 어디 가든 따라갈게요.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지우는 사무실에서 박지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지훈이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겨우 그 여자 하나 처리 못하겠어? 박지영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주주총회를 연기하는 게 어떨까? 연기는 무슨, 이미 투자자들한테 다 통보했는데. 박지영이 서류를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내 아버지 눈을 피해 더 많은 지분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야. 하지만 계획대로 진행해. 민서 따위는 신경 쓰지 마. 박지영이 사무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지우는 혼자 남아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김 비서를 만나기 위해 조용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김 비서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김 비서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민서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한테 어떤 일을 당하신 건가요? 주주총회 당일 보안 시스템 해제 코드와 케이터링 업체 정보가 필요해요. 민서가 직접적으로 부탁했습니다.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 아닌가요? 비서님도 억울하게 해고당하셨잖아요. 민서가 김 비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 비서가 잠시 고민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업해둔 파일이 있긴 해요. 정말요? 하지만 정말 조심하세요. 사장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김 비서가 파일을 민서에게 전송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밤 민서는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고 지훈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희와 최 변호사가 차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언니. 저희가 여기서 기다릴게요. 소희가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김 비서가 준 코드를 입력하자 보안 시스템이 해제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지만 이제는 적의 소굴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익숙한 복도를 따라 지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달빛이 책장들 사이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민서는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벽난로 뒤편을 살펴봤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민서가 벽난로 오른쪽 벽에 작은 패널을 발견했습니다. 패널을 누르자 벽이 조용히 열리며 금고가 나타났습니다.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1023. 민서가 숫자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첫 아이를 잃었던 10월 23일이었습니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꺼운 파일과 여러 개의 USB 그리고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민서가 파일을 꺼내 훑어봤습니다. 오 부장이 말했던 횡령 원본 장부였습니다. 이런 것까지. 민서가 봉투 안에서 박지영과 지훈의 불륜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과 해외여행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최 변호사가 준 소형 카메라로 모든 자료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USB 하나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끝났어. 민서가 무전기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언니. 경비차가 순찰 돌고 있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가 금고를 닫고 벽난로 뒤편을 원상복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현관을 향해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관에 도착했을 때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네. 오늘 사장님 출장 가신다고 했는데. 경비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뒷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15년 동안 살았던 집의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니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10분 후 민서가 차에 올라타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최 변호사가 USB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네요. 주주총회 당일 아침 대덕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투자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훈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단에 올라섰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제안하는 신사업은 지훈이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박지영이 최고급 정장을 입고 앞자리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남아시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총 5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수익률은 연 30% 이상을 보장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때 뒤쪽 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바로 최 변호사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훈이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강지훈 대표의 20년간 이어진 횡령과 주가 조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보안요원. 박지영이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모든 스크린에 민서가 촬영한 횡령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 당황하며 외쳤습니다. 스크린에는 해외 계좌 내역과 비자금 조성 과정이 상세히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지훈과 박지영이 해외에서 찍은 사진들이 교차 편집되어 상영되었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야.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들이네. 돈 돌려줘.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뒤편 문이 열리고 소희가 들어와 출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아무도 나갈 수 없어요. 소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민서가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지훈이 민서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제 남편은 20년 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훔쳤습니다. 투자자들이 민서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 역시 15년 동안 속아왔습니다. 지훈이 민서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입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지훈이 민서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강지훈, 박지영 두 분 체포하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뭔 소리야?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지훈이 저항했지만 곧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횡령, 사기, 주가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지영도 마찬가지로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조작된 증거라고. 박지영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USB를 수사관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는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지훈이 끌려나가면서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신, 어떻게 금고를 열었어?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1023. 우리 아이의 기일이잖아.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날짜까지 이용했구나. 당신이 먼저 이용한 거야. 민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지훈과 박지영을 끌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희가 민서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언니, 끝났어요. 민서가 소희의 손을 잡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최 변호사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복수가 끝났습니다. 민서는 수갑이 채워져 나가는 지훈을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의 거짓된 결혼 생활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부인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어떤 기분이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민서는 소희와 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민서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와 질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소희가 민서의 팔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어지러워. 민서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언니. 소희가 비명을 지르며 민서를 안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길 비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민서를 올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희와 최 변호사가 뒤따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후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네, 저희가 가족이에요. 소희가 대답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체계 붕괴입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으로 몸의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예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는 거죠? 소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3일 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민서의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급성 루푸스로 진단됩니다. 민서가 병상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루푸스가 뭐예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입니다. 몸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병이에요. 의사의 설명에 소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완치가 가능한가요? 민서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에요. 민서가 천장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이런 병까지. 당장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사가 권했지만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님 행방부터 확인해야 해요. 지금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소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편 구치소에 수감된 지훈은 새로 선임한 변호사와 면회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쓰러졌다고요?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급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답니다. 정관 출신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용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신 미약 상태와 아픈 아내에 대한 염려를 이유로 보석 신청을 하세요. 지훈이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산 보호 차원에서 접근 금지 해제도 신청하고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론도 조작해야겠어요. 지훈이 계산적으로 말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으로 포장하면 동정표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민서의 친정어머니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편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이거 지훈이가 전해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편지를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지훈이 편지를? 민서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지훈이가 너를 용서하고 싶어 한다더라. 용서라고요?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병까지 얻었으니 이제 그만 화해해라. 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혼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니? 민서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지훈이한테 돈 받으셨죠? 뭔 소리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서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서는 혼자 남아 편지 봉투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최 변호사는 1챕터의 11 후 출동 기록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실신하신 날 구급차 출동 기록이 여기 있네. 최 변호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상하네. 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으로 이송됐어. 최 변호사가 요양원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이 요양원 소유주가 화면에 나타난 소유주 이름은 강 회장이었습니다. 역시 감금한 게 맞네. 최 변호사가 급하게 민서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소희가 민서 곁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부터 계속 발작을 일으키시더니 소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와서 또 상처를 주고 갔어요. 의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응급실로 옮겨야 합니다. 민서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소희와 최 변호사가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언니가 깨어나기만 하면 소희가 벽에 기대어 울먹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민서 씨는 강한 분이니까. 최 변호사가 소희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찾으셨어요? 네, 위치는 파악했어요. 강 회장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민서 씨가 의식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지훈의 변호사가 민서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간병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이민서 씨 맞죠? 변호사가 의식을 잃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재산 포기 및 처벌 불원각서에 서명하세요. 변호사가 민서의 손에 강제로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소희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야. 소희가 변호사에게 달려들어 각서를 빼앗았습니다. 하는 일 좀 보세요. 의식 잃은 환자한테 이게 뭐예요? 소희가 변호사를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합법적인 게 뭐예요? 경찰 불러요. 소희가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습니다. 변호사가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소희는 모든 과정을 미리 설치한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언니, 정신 차리세요. 소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제 정말 언니밖에 없어요. 소희의 눈물이 민서의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의식을 잃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지훈의 보석 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지훈의 변호사와 검사, 그리고 방청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은 현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픈 아내를 걱정하는 마음에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들었습니다. 부인이 급성 루푸스 진단을 받았다는 의료 기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병세를 걱정하며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동정심에 호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금을 지속하는 것은 인도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매우 중대하며 도주 우려가 높습니다. 하지만 아픈 아내를 두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지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판사가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는 초췌한 모습의 시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최 변보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증인이 도착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시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여기에? 판사가 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증인이십니까? 피고인의 어머니이신 강순자 여사입니다. 최 변호사가 휠체어를 증인석 앞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증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아들이 저에게 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지훈을 제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며느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결혼기념일 날 며느리가 준비한 자료를 봤는데 아들이 제 치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예 이전을 미리 준비하라고 누군가와 통화하는 녹음도 들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강제로 가두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당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핸드폰도 빼앗기고 면회도 금지당했습니다. 지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변호사가 제지했습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구출되셨습니까? 이 변호사님이 찾아와 구해주셨어요. 시어머니가 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최 변호사가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이 어머니를 감금한 요양원의 CCTV 영상과 의료 기록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사가 의식 잃은 부인에게 강제로 각서를 받으려 한 영상도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판사가 영상을 확인한 후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인 강지훈의 보석 신청을 기각합니다. 재판장님, 지훈이 일어서서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감금죄와 강요죄가 추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즉시 구치소로 송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저를 이렇게 버리시는 거예요? 지훈이 절규했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온 최 변호사와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은가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을 못 찾으셨어요. 최 변호사가 안타깝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언니, 소희가 민서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네. 민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서가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보고 놀랐습니다. 며느리야,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이는 어떻게 됐어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징역 15년을 받았어요. 최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박지영도 10년형을 받았고요. 민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도 어머님의 증언으로 수사받고 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민서가 소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언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15년간의 거짓된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대부분 어머님 간병비로 쓰고 나머지는 피해자 구제 펀드에 기부할게요.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충분해요. 이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민서는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좋은 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민서와 소희는 서울을 떠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자유해요. 소희가 차창 밖 풍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해보자. 민서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기차는 푸른 바다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5년 후 강릉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작은 빵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서의 오븐이라는 간판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식빵 다 떨어졌네. 민서가 빈 진열대를 보며 웃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언니, 크림빵도 3개밖에 안 남았어요. 소희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단골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행복한 고민이네. 민서가 오븐에서 갓 구운 마들렌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촌계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소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중년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풍랑주의보 없지? 어촌계장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바다가 조용해요. 소희가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메리카노 한잔하고 갈게. 어촌계장이 단골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들렌도 하나 드셔보세요. 방금 구운 거예요. 민서가 따뜻한 마들렌을 접시에 담아 건넸습니다. 민서 씨 손맛은 정말 최고야. 어촌계장이 한 입 베어 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습니다. 오후 3시 빵집 문을 열고 익숙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2명의 아이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민서 이모 빵집이야? 8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 주신단다. 최 변호사가 손녀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민서가 앞치마를 벗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민서 씨 빵을 너무 먹고 싶어 해서요. 최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의 복수는 이제 시원하게 잊으셨나요? 민서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2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갔어요. 지금은 손주들 재롱 보는 맛에 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요양원에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어요. 다음 주에 직접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오랜만에 뵙겠네요. 민서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호두파이 포장해 드릴까요?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6시 빵집 문을 닫은 민서와 소희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병은 어때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완치는 안 됐지만 친구처럼 함께 지내고 있어. 민서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대답했습니다. 꾸준히 관리하고 평화롭게 살다 보니 많이 안정됐어. 두 사람은 나란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갈매기들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케이크에 넣었던 게 뭔지 알아? 민서가 문득 물었습니다. 관심 없어요. 언니가 만든 건 뭐든 맛있었겠지. 소희가 짓궂게 웃었습니다. 구토제였어. 정량에 10배나 넣었거든. 역시 언니다워요.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뉴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강지훈 전 대덕건설 대표가 모범수로 1년 조기 출소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서가 라디오 소리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소희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이미 끝난 일이야. 민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몇 달 전 민서는 최 변호사를 통해 지훈에게 작은 빵 하나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빵이었지만 지훈은 며칠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밀 재료에 대한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민서가 읽지도 않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뭘 구워볼까? 민서가 소희에게 물었습니다. 바나나 머핀은 어때요? 요즘 바나나가 싸게 들어온다던데. 좋은 생각이야. 두 사람은 팔짱을 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도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소희와 함께 만든 빵을 동네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주고 최 변호사님이 손주들과 함께 와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진짜 행복인 것 같다. 민서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바다를 은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자요. 소희가 머리에 수건을 감고 나타났습니다. 응, 자자. 민서가 일기장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강릉 바닷가 작은 집에는 평온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15년간의 거짓된 결혼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은 민서의 새로운 인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두 사람의 잠자리를 지켰습니다. 내일도 따뜻한 빵 냄새로 가득한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는 1년 후 출소를 앞둔 지훈이 차갑고 좁은 독방에서 민서가 보낸 빵을 생각하며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민서에게 있었습니다. 15년간의 거짓된 결혼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민서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민서는 남편의 배신과 질병이라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릉 바닷가 작은 빵집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죠. 복수는 끝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소희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그녀는 이제 매일 따뜻한 빵을 굽으며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 그것이 바로 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